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경찰행정학과에 근무하는 박형관 교수입니다. 네, 저는 가천대학교에 근무하기 전에 법조인으로서 약 2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검사로서 재직할 당시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최초 양형기준 수립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형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릴 주제는 정부화 시대와 양형, 형사 정의 실현의 새로운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형사사법 정의에 있어서 공정한 양형은 정의 실현의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하겠습니다. 유죄, 무죄 판결이 공정하게 내려진다 하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판결은 공허한 것이 될 수 있고 국민의 사법 불신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공정한 양형이 확보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양형 문제점이 존재해 와서 국민들이 사법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양형 문제점으로는 양형 과정이 들쑥날쑥해서 일관성이 없고 투명성이 부재하고 특히 우리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정관의 의혹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많은 불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2006년에 참고적 양형기준제를 도입하고 양형위원회를 설치해서 양형 문제점을 개선하러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양형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종전의 양형 문제점을 우리가 많이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렸고, 그렇지만 여전히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의 양형에서의 사용은 많은 한계점 또 윤리적 철학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양형은 법관에 이제 축적된 어떤 양형에 관한 전문 지식에 기반한 직관적 종합에 의해서 양형이 이루어지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양형에 대해서 개별화된 정의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법관에 의한 직관적인 양형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편차를 발생하게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바라는 객관적인 양형에 미치지 못할 수가 있죠. 그리고 구체화된 양형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사법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긴장 관계라 할까요? 양형의 개별성과 객관성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 것, 양형의 개별성과 객관성을 조화롭게 이루어내는 것이 공정한 양형을 달성하는 요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할아버지가 중병에 걸린 그리고 불치병에 걸린 손자 수명도 얼마 남지 않고 너무 고통도 심하고 또 생활 여건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 수개월 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 손자를 베개로 질식사시킨 사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할아버지는 지금 초범이고요. 그리고 깊이 후회하고 있고 나머지 유족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 사례에서 어떤 형이 선고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면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률에 의해서 그 밑에 형량도 선고할 수가 있죠.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떠오르는 형량은 어떠신가요? 사실 이 사례는 제가 양형에 관한 수업 시간 때 수강생들한테 가상 사례로 제시한 사례입니다. 수강생들이 제시한 형량은 최저가 3년형에서 무기징역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형량을 결정하셨나요? 제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그 수강생한테 물어봤을 때는 살인의 계획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비록 여러 가지 정상이 있지만 수개월 동안 살인을 한다는 계획을 했었고, 살인을 계획적으로 했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생각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것이죠. 3년형을 제시한 학생은 비록 계획적인 살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정상을 고려했을 때 3년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강생의 형량은 5년에서 7년 사이로 결정이 됐었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다음에 수강생들한테 그 참여한 사람들의 형량을 전부 제시했을 때 그러면 자기의 선고한 형량이 어느 위치에 속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여러분은 이제 동료 수강생들의 형량을 알게 됐으니까 수정할 수 있느냐? 예, 수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료 수강생은 어떻게 보면 동료 판사인 셈이죠. 그 동료 판사들이 내린 어떤 집단적인 지성이라고 그럴까요? 집단적인 그 지성의 결과를 알게 된다면 자기가 그걸 충분히 고려해서 여전히 최초의 자기 형량을 유지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죠. 구체적인 형량을 첫 번째 내리는 것은 개별화된 양형입니다. 그 다음에 동종 사건의 동료들의 형량을 이해하고 인식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자료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1차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관한 정보를 안 다음에 선고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양형의 개별성과 객관성의 조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양형정보 시스템의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양형정보 시스템이 공정한 양형에 이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양형정보 시스템이라 하면 과거의 양형자료에 대해서 어떠한 인자가 중요한지를 판단하고 그렇다면 그 인자의 기초에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수집된 자료들을 검색함으로써 그 판단하는 사람한테 양형정보를 제공할 수 있죠. 법관에 대해서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국민한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양형 과정이 투명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개별성과 양형의 개별성과 객관성을 조화를 이루는 이 방식은 정보화 시대 이전에서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일일이 사람들이 수집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그래야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정보화 시대가 됨에 따라서 이 모든 작업들이 신속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적인 우리가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양형 정보 시스템이 이미 탄생한 곳도 있고 앞으로도 추구될 수 있겠죠. 특히나 인공지능이 만약에 이러한 분야에 관여를 하게 된다면 어떤 판결문이나 기타 자료, 양형에 관한 자료를 머신러닝이라든가 딥러닝의 기법을 통해서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일일이 자료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좋은 양형정보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에 훨씬 더 근접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많은 장밋빛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 그러나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해서 어떤 양형 값을 도출한다는 것은 실형이 몇 퍼센트 나오고 형량에 대한 퍼센트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죠. 근데 과거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과거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지역이라든가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기반해서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 과거의 문제점이 그대로 답습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좋은 양형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인정보가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상품 구매 정보가 아니고 내가 어떤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은 정보가 단지 기록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화돼서 계속 수집된다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점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형정보 시스템 그리고 AI의 도움을 받는 건 좋은데 미국의 실증적인 예에 의하면 만약에 그 정보 시스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판사들이 그걸 뒤집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시된 결과를 인간이 쉽게 뒤집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법관에게 부여된 임무, 인간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포기되는 셈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형사사법 절차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적법 절차인데요. 양형 과정도 투명을 해야 되고 그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자기에게 불이익을 받는 결과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자기에게 불이익한 증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예를 들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말을 해주지 않죠. 자연어로 표시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피고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형사사법의 근간이 되는 듀 프로세스 원칙이 무너질 수가 있죠. 네, 여러분 이제 우리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형 과정은 더 과학기술을 의존해서 더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우리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죠. 최종적인 양형의 과제를 우리 과학기술 문명, 예를 들면 인공지능에 맡기는 것은 인류 문명의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형벌, 인간에 대한 당위를 기계가 요구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올바른 양형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인간에게 최종적으로 남는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양형의 우리 인류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